안녕하세요. 전번 주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적을 보고 이제 정상 분포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과 내가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목을 이끌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 평가를 해서 점수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쳐서 우리가 결혼과 사랑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고민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사랑은 이제 구체적인 개인 간의 사랑을 우리가 배울 것이고,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중세 봉건 시대의 중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초기에 있어서의 현대성에서의 낭만적 사랑, 그 다음에 68년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면서 탈현대적인 사랑, 합리적 사랑으로 이렇게 사회 문화적으로 사랑이 변화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배웠고 또 시험에도 나왔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선시대 때, 봉건시대 때의 사랑은 결혼은 이제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가문끼리의 결혼이었죠. 가문이 만나서 그러면서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신혼 첫날 밤에 얼굴을 보는 그러한 웃지 못할 그러한 식으로서 사랑과 결혼이 이루어졌고, 이제 저희 때부터 저는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사랑, 현대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매에서 자유스러운 연애에서 이제 사랑과 결혼이 시작되었죠. 자유스러운 연애죠. 저도 저 배우자를 중매가 아니라 연애로서 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CC입니다. 학교 CC이고 미팅, 이제 과가 틀렸죠. 과가 틀려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 배우자를 만났고, 그리고 쭉 이제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연애죠. 그래서 저때의 사랑, 이 연애를 우리가 보통 낭만적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낭만적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분법적 질서를 기초로 한다는 얘기죠. 남자는 브레드위너, 여자는 하우스키퍼. 그리고 남자는 여자와 그러니까 아내와 가족을 위한 가족 임금 제도를 벌어오는 그러한 체제에서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책임진다, 이런 말이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어떠한 경계를 넘으면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낭만적 사랑이죠. 이분법적 질서의 기초로 한 사랑을 우리가 낭만적 사랑이라고 하고 있고, 탈현대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합리적 사랑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법적 질서를 해체하는 사랑이죠. 이분법적 질서가 해체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이 있지 않은, 자, 시험 문제 그대로 순수한 관계, poor relation, 순수한 관계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즘 얘기하는 쿨하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지는 거. 하루 클럽에서 만나서 재밌게 놀고 다음날은 쿨하게 헤어지는 거. 그렇죠? 책임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소니 기등스는 poor relation, 순수한 관계다. 사랑을 하고 그때 만났다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더 이어지기도 하기로 좀 쿨한 관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사랑, 합리적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이 사랑의 사회 구조적, 이제 사회 문화적인 성격을 받고, 자, 오늘의 주제인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현대성의 기준에서는 두 남녀가 만나서 또 근데 가족 제도를 이루는 기초죠.
지금의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성을 가진 성소수자도 포함하죠. 만나서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같이 사는 그런 풍수, 뭐 이제 제도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하나의 생활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결혼은 현대적인 사람의 결혼과 지금 이 시대의 결혼은 또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째, 저가 사랑하고 결혼했을 때 낭만적 사랑에서의 결혼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부잣집 남자, 가난한 여자, 반대로 부잣집 여자, 뭐 가난한 남자, 남자 사장, 뭐 여자 비서, 또 여자 사장, 남자 비서, 이렇게 계층 사다리적인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결혼의 형태를 가졌다가 탈현대가 오면서 신자유주의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결혼은 이러한 계층 사다리가 무너지고 어떠한 계층화 내지 계급화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계층화 내지 계급화 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계층을 벗어나는 사랑은 어렵다는 얘기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사랑하고, 중간적인 사람은 중간적인 사람과 또 결혼하고, 뭐 하류층은 또 하류층과의 결혼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계층을 넘나드는 그러한 결혼은 이제는 사라졌다. 이것을 우리가 결혼의 계층화 내지 계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변한 결혼은 우리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아주 당연하게 치러야 할 인생의 중대사로 봤지만,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의 선택된 생활 양식, 그렇죠? 선택된 생활 양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혼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드라마도 드라마가 아니죠. 이런 연예 프로, 예능 프로가 있듯이 이제 결혼은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생활 양식의 하나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결혼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이제 자녀는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가족에서도 보였지만, 이 가족이라는 것은 두 남녀의, 그러니까 현대적인 정의죠. 성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을 통한 가족 제도가 형성되는데, 이제는 이 결혼이라는 것에서 자녀는 필수가 아니라 이것도 이제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더블 인컴, 노 키드. 맞벌이 부부면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 그 딩크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이제 경제학적인 개념이죠. 효용과 비용을 동시에 주는 존재이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효용이 비용보다 클 때 출산한다. 이게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우리가 이제 출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여튼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 선택 이론, 제가 이야기도 매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도 하나의 동물적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처럼 어떤 새끼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절대 새끼를 낳지 않죠. 동물들은 키울 수 없을 때는 안 낳고, 또 만약에 낳게 될 때는 좀 잔인한 얘기지만 잡아먹어버리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살기가 점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를 안 낳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 딩크족 하면서 우리가 이 출산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과 비슷한 것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이제 동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거.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이제 생활 동반자법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동거 그러면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시민 연대 계약인 팍스를 뭔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2004년도 거예요. 그 진선미 국회의원. 지금도 그 또 동거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결혼을 했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진선미 의원이 몸소 뭐 동거를 하면서 이 생활동반자법을 국회에 발의하셨죠. 근데 통과는 안 됐죠. 아직까지도 계속 발의가 반복되지만 통과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동거를 하나의 결혼처럼 인정하는 것이 이 바로 생활동반자법 팍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거를 결혼을 통한 하나의 가족이라고 보지 않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해서 동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할 때 동거인이 사인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 가족만이 사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를 낳으면은 동거인이니까 이 자로 등록이 못하고 동거인으로서 등록이 되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은 이제 결혼도 가족을 형성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메커니즘이지만 동거를 통해서도 결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팍스고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하지 않고 결혼한다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거와 결혼에 대해서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저 북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년 동안 동거하다가 이제 환갑될 때 그때 하나의 세리브레이션으로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거와 결혼에 대해서 큰 차이를 두지 않고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동거는 당연하게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동거가 왜 이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동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애에서 동거하는 사람들, 이것까지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팍스는 이성 간의 동거도 인정하고 있고 동성 간의 동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걸려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현실에 이제 봉착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동반자법이고 팍스고 이것이 그냥 이성 간의 동거라 그러면은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동성 간의 동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고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통과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거는 그러한 성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거라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성의 해방이냐 성의 문란이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동거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이런 것에 보면 이건 성의 문란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진보적인 이런 합리적인 사랑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성의 해방이죠. 성의 해방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이런 합리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있어서 어떠한 시대적 흐름은 동거를 하나의 그 결혼의 형태로서 인정해야 되는 이런 생활 동반자법이 빨리 통과돼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거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결혼의 대안적인 형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보면 결혼, 팍스, 단순 동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이 결혼은 결혼하면서도 재산에 대해서 이산 제도를 취하는 부부도 있고 동산 제도를 취하는 부부도 있고, 근데 팍스는 확실하게 이 결혼에 대한 재산권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이산 제도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팍스는 확실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따로 하고 있다가 공동 경비는 반반씩 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혼의 우리가 대안적인 형태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동거라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할 것은 다자간 사랑, 폴리아모리, 그렇죠? 다자간 사랑, 폴리아모리. 이게 불륜이냐, 또 이런 문제도 걸리죠. 그러니까 다자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면은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다자간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있는 사람은 결혼하고 있지만 서로 합의하에서 남자도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고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다자간, 다자입니다. 폴리아모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사랑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샤르트르가 실존주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것은 사랑, 본질이라는 것은 결혼 제도. 그러니까 실존, 사랑이 결혼보다 앞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몸소 다자간 사랑을 보여줬죠, 우리한테. 그래서 샤르트르와 보부아르, 우리가 세컨드 섹스인 시몬드 보부아르의 계약 결혼이 하나의 큰 센세이션이고 우리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샤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서로 계약 결혼을 했어요. 다자간 사랑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따로 살다가 또 같이 합쳐 살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하다가 단 샤르트르가 다른 여자를 만나든 보부아르가 다른 남자를 만든 이건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주고 합의해주자. 이게 바로 다자간 사랑이죠. 그렇게 두 분은 사랑을 했어요. 그거 보면 결혼할 때 다른 남녀를 만나게 되면 누가 이것을 지금 불륜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유교적인 색채, 어떤 보수적인 색채가 좀 강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혼하면서 이렇게 다자간 사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륜이죠, 한마디로. 불륜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불륜이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다자간 사랑이죠. 그러나, 이러한 다자간 사랑도 하나의 결혼의 새로운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혼은 동거라는 새로운 형태와 또 하나의 바로 폴리아모리, 다자간 사랑으로서 또 결혼이 새로운 대안적 형태로 형성되고 지금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 동거, 그 다음에 다자간 사랑을 봤고,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방향을 바꿔서 결혼하지 않는 이유.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이제 20올해 4월이죠. 2022년 4월에 광주 여성재단이라는 데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다. 물론 전체를 편하다기보다는 너무 조사 규모가 좀 소규모에서 전체를 표현하기보다는 좀 무리한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결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가부장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주류의 전환, 아직까지도 돌봄 노동에 대해서 여성의 세컨드 시프트, 그죠? 세컨드 시프트, 그 다음에 주류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결혼과 가족에 대해서의 가부장적인 이런 개념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히 많죠. 남자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남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왜 뭐가 행복해 보이지 않냐 하고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을 하게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배울 주제로 보면은 뭐 이런 그 불륜의 문제, 뭐 이 실존, 그렇죠? 실존적인 문제도 언급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결혼을 하면서 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피곤함, 그다음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남자들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가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자의 두 번째로는 결혼 후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퇴사를 자꾸만 권유하는 거. 그러니까 개인화되는 시대에, 탈가족화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어떤 자아실현,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제력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남자의 두 번째는 결혼 제도가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저가 그냥 추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그 얼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다자간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하여튼 그건 우리가 추론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들은 지금 결혼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지난해 결혼 이혼 모두 줄었다. 그렇죠? 뭐 지난해는 결혼도 줄었고 이혼도 줄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교된 통계치기 때문에, 어찌됐든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도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 21년도는 19만 3천 건, 보통 2만 6천 건이 감소했다. 이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70년도 이후 역대 최저로 2019년 최저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혼을 보면은 코로나 전체적으로 이혼은 줄었는데 황혼 이혼 역시 최대로 역시 최대고, 코로나가 시국과 닥친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3.9% 줄었다. 그러니까 전체 이혼은 점점점 줄었는데 황혼 이혼은 이혼 건수 중에서 가장 높다는 얘기죠. 황혼 이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혼에서 이혼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조사한 적은 없지만, 이런 여성에 관한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이 황혼 이혼에서의 여성이 높은 것은 그야말로 이런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평생을 사는 데에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거죠. 그렇죠?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제 혼자 좀 자유스럽게 삶을 살고 싶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여성들이 황혼 이혼을 선택하는 것은 뭐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강해서 황혼 이혼이 일어나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 남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거기에서 보듯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뭐 그 실존적인, 아까도 했지만 어떠한 그 다자간 사랑, 실존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의 이 사회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황혼이혼에서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남성들의 황혼이혼은 이런 어떠한 저 말이 반복되지만 실존, 그 다자간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 이제 사랑을 보면서 왜 여성은 이러한 그 다자간 사랑보다 남성이 더 다자간 사랑이 더 취할 경향이 높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랑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볼 때는 남성의 황혼이혼은 어떤 폴리아모리적인 그러한 개념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뭐 이혼도 줄었고 결혼도 줄었지만 그거는 뭐 큰 비교 통계치로서 큰 의미가 없고, 단지 뭐 코로나로서 뭐 외출을 자제할 거나 법원 휴정 경고 이런 것을 하면서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혼해서 중요한 것은 이혼 숙려 제도. 그래서 이혼 숙려 제도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혼을 막기 위해서 숙려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빨리 여성의 경제권을 확보, 양육비, 남편의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분할, 이런 확보 주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이혼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저 이제 본인의 성은 따르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양은 남편의 성을 따르죠.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보다 앞선다고도 할 수 있는 유럽 쪽 사람들도 여전히 남편의 성을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BBC 최근 보도에서 2016년 기준 영국 기혼 여성의 90% 가까이, 미국 여성은 70% 가까이 남편의 성으로 바꿨다. 개인주의와 남녀평등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양에서 여전히 남편 성을 따르는 전통이 강력한 문화적 규범으로 남아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은 여전히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여전히 자기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가부장적인 모습의 재생산적인 그런 이제 면도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여성들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미국에 들어갈 때 부인의 성이 다르면은 같이 가족이라 자꾸만 안 봐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개인이 아닌 가족의 정체성을 느끼게 한다면서 남편은 물론 자녀들과 같이 승을 쓴다는 것이 하나의 가족임을 인식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이런 가부장적인 모습의 재생산도 있지만 이런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입국할 때 절차에 듯이 편하고, 그래서 이것이 굳이 이게 가부장적인 성격보다는 하나의 그냥 생활 양식, 그냥 풍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서양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하나의 편안한 생활 양식, 풍습, 관습,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그 출산율에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출산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질 것이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애를 안 낳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환경이 그런 아니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반대예요.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올라간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정비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봤지만 전통적으로 이 자녀는 미래의 보험이다. 근데 지금 같이 효의 정신이 예전보다 하나의 사회 구조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러한 그 집단적인 그런 지성에서 벗어나는 이 시대에 미래 보험 그거는 설명하기 없죠. 예전엔 그렇게 유명했어요. 그 출산율이 왜 떨어지냐? 미래 보험이 가능이 감소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 그런 면도 중요치는 않지만 이러한 면도 있다고 소개하고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고, 자, 경제 성장은 전문직 숙련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많아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늘어나 육아 비용이 증가한다. 소득 증가보다 육아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저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육비 부담이죠.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이유가 교육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사교육비요. 여러분 답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많아서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교육을 빨리 공교육으로 변환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된 이 교육부는 이 공교육 전환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학생들은 출석시킬 것이, 등교시킬 것이냐, 안 등교시키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게 물론 중요도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사교육제도에서 빨리 공교육제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제도 개선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쓸데없이 등교를 해서 등교하지 않으니까 수업 역량이 아니 학원에서 다 배우고 있는데 뭘 수업 역량이 떨어지니까. 학교에서 다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런 인식 개념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을 하셔도 비난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봐요. 교육부 장관이라 그러면 좀 더 어떠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사다리 역할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사다리 역할을 빨리 재가동시켜야 된다. 이런 것은 생각 못하고 무슨 쓸데없이 그만합시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교육부 장관 하라고요? 그런 능력이 되면 하죠. 근데 능력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되고 하여튼 교육비 부담이 너무 이것도 우리야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그야말로 아까 본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어떤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은 그만큼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기억했는데 정확한 수치를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교육비가 한 3억에서 4억 정도라고 예전에 우리가 통계치에 적어봤는데 그 개념은 저 잊어먹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면 출산율을 제고하는 거는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죠. 그걸 전환을 못하고 계속 대치동에 학원가에 불들을 켜놓게 하니 끄는 방향은 그만하죠. 그만 죄송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고용률과 출산 관계. 자, 그래서 이건 뭐 저가 한 것이 아니라 정경련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많이 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분석한다. 영국, 동일, 프랑스,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여성 경제활동 증가 초반에는 초반에는 좀 영향을 받는 출산율이 하락하나 이후 근무 여건이 안정되고 고용률이 60%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제고를 하려고 그러면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을 깬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2017년도 한국은행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1% 늘어날 때마다 출산율이 0.4에서 0.4% 상승한다는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는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2차시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 시간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서 또 결혼을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